안녕하세요. 코딩의 신 아샬입니다. 지난 10월에 개발자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모임 때 발표했어야 됐던 건데 준비를 해놓고 제가 아파서 그날 좀 참석을 못해서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따로 지금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만든 지가 조금 오래돼서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해보죠. 개발자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10월에 읽은 책은 유지보수 가능한 코딩의 기술이란 책이고요. 굉장히 얇고 쉬운 책이에요. 뭐 쉽다라는 얘기가 실천하기 쉽다라는 건 아니고요. 읽기 쉽다라는 의미라서 실제로 좀 더 실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특히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원제는 Building Maintainable Software. 그러니까 메인테인이 이제 우리 유지보수 뭐 그런 거잖아요. 유지보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에 대한 거고 자바 에디션이죠. 이 책은 굉장히 최근 책이에요. 2016년에 나온 책이고요. 아마 저희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최근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들은 SIG라는 컨설팅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유지보수 가능한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대부분의 이 유지보수성을 낮추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하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0개의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을 각 챕터별로 나눠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좀 실천을 하는 게 단순하다면 단순하지만 실제로 하려면 꽤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편이 이제 그 빌딩 소프트웨어 팀즈라는 어떤 이 책이 후속편으로 있고요. 뭐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실무에서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후속작에서 다룬대요. 뭐 번역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이 책을 만약에 번역서가 나온다면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유지보수 가능한 코딩의 기술을 읽으시면서 좀 어렵다라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발 환경 자체에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레벨을 좀 나눠요. 어떤 레벨에서의 문제들을 접근하느냐. 그래서 뭐 유닛, 그다음에 모듈, 컴포넌트, 시스템 뭐 하는데 뭐 유닛은 단순하게 보면 뭐 메서드에 관한 거고 그리고 모듈은 어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이제 추상 클래스 같은 거. 아마 이 책에서는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 최상위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일종의 프로젝트 단위, 뭐 메이븐이라든가 그래들 같은 거의 단위로 이 책에서는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합친 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어떤 레벨이 있는 거죠. 그 유지보수성은 그 SIO 25010에 이제 명시된 8개 품질, 8대 품질 중에 하나고요. 8대 품질을 보면은 유지보수성, 기능 안전성, 성능 효율, 호환성, 사용성, 믿음성, 보안성, 휴대성 뭐 이렇게 있는데요. 번역은 조금 애매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유지보수성이고요. 이 유지보수성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뭐 교정형, 적용형, 완료형, 예방형이 있는데 교정형은 이제 버그를 고치는 거고 적용형은 이제 새로운 운영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고 완료성은 어떤 새로운 요구 사항이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서비스가 돌아가는 동안에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예방형은 버그가 생길 만한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거. 보안이라든가 버그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유지보수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비즈니스 속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왜냐면 유지보수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처음에는 뭔가 빨리 만든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유지보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이 바뀌고 비즈니스가 뭔가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유지보수성이 높은 유지보수하기 쉬운 그러니까 변경하기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성은 다른 품질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살펴봤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지보수성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높일 것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따름으로써 유지 보수성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씩 실천하는 거죠. 뭐 유지 보수성을 나중으로 이렇게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깨진 창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그 어떤 그런 거 있어요. 뭐 차가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가 뭐 멀쩡하게 있었는데 뭐 창문이 하나 깨졌어요. 그랬더니 뭐 점차 이제 도난도 발생하고 차를 이제 그 막대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깨끗하게 범죄율도 낮고 그렇게 유지되는데 뭐 건물에 깨진 창이 있고 그런 범죄율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율을 줄인 케이스 얘기가 있고요. 뭐 우리 폰을 하나 샀어요. 폰을 이렇게 떨궈서 기스가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막 쓰잖아요.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그 정해서 하는 건데요. 그 가이드라인 10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10개가 사실 지키지 않으면 다른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가 나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더 먼저 지켜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제 유지보수성을 측정 가능한 품질로 봐요. 우리가 만약에 측정할 수가 없다면은 어떤 유지보수성을 그 향상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그 SIG에서 내놓은 뭐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하죠. 그 뭐였죠? 허드슨 말고 허드슨 이후에 나왔던 거 이름 바꾼 거 포크 떠가지고 왜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죠? 하여튼 허드슨의 이름 바꾼 포크 떠서 나온 프로젝트 있잖아요. 젠킨스랑 비교를 해서 이제 뭐 하죠. 그래서 측정을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정적 분석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유지 보수성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그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거를 다루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책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 첫 번째는 코드 단위를 짧게 하라는 거고요. 코드 단위라는 거 유닛이었죠. 아까 전에 봤을 때 유닛은 뭐였죠? 메서드였죠. 메서드에 대해서 15라인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15라인이 넘어서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인 해법은 extract 메소드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리팩토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뭐 이클립스나 그 뭐야 제프레인에서 나온 제품 그 아이디어인데 무슨 아이디어죠? 사실은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써주면은 또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인텔리제이 계열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은 다른 언어에서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당연히 메서드를 분류하기 때문에 메서드 하나하나는 작아지겠죠. 물론 클래스가 더 커지거나 전체 코드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익스트레스 메소드로 하면 훨씬 더 이름도 명확해지고 코드를 이해하기 훨씬 더 좋아지죠. 그리고 메소드 대신에 이제 메소드 객체를 사용하는 것도 나오죠. 이건 또 마찬가지로 리팩토링 책에 있던 내용이고요. 그 단순하게 메소드로 분리하는 것보다 객체로 분리해 주는 게 사실 이거는 이제 객체로 분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떤 범주를 다르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어떤 명사로만 우리가 뭘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행위를 묘사하는 비헤이비어를 캡슐화하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객체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책임 같은 것들 단위 책임으로 분리해주는 데 훨씬 더 유리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리팩터링을 하는데 만약 리팩터링이 어렵다면 아키텍처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팀과 함께 상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익스트랙트 메서드를 하거나 뭐 어쨌든 메서드를 분리를 했을 때는 우리는 이름을 잘 붙여서 훨씬 더 좋은 코드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야 유지 보수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코드 단위는 간단하게 만들자. 여기에서 단위도 메서드죠. 메서드 안에서 분기점을 4개로 제한을 하는 거고요. 뭐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if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주는 거고요. 이거는 소위 순환 복잡도라고 해서 이거는 정적 분석 도구들 쓰면은 쉽게 그 측정 가능하죠. 이거는 맥케브 복잡도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는 뭐 정적 분석 도구들을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복잡도를 낮추려면, 그러니까 분기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흔히 많이 쓰는 거죠. 뭐 조건 비교가 반복될 경우, 그러니까 스위치 문 같은 어떤 형태일 경우에 다양성을 활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문을 이렇게 막 중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빨리 리턴하게 만드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 만들어진 코드를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왜냐면은 일단은 빨리 리턴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고우투랑 큰 차이가 없고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분기점들을 감추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분기점을 다른 식으로 실제로 제거를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감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드를 써주는 거는. 하지만 뭐 아주 복잡한 어떤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실용적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용적이냐 아니면은 좀 더 깐깐하게 제가 뭐 이런 형태를 피하면서도 뭐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를 택하느냐는 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는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복잡한 도메인을 이라서 분기가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단순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도메인 주도 설계 같은 책에서도 나왔던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여겨졌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런 걸 통해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코드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코드는 한 번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뭐 중복 코드를 줄여주는 거죠. 중복 코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럿이 있을 텐데요. 뭐 비슷한 로직을 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코드를 복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복사를 하지 말라는 건 왜냐면은 우리가 복사된 코드들이 있을 때 그 코드를 만약에 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본과 아주 살짝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어떤 변수 하나가 다르거나 어떤 실행하는 메서드 하나가 바뀌는 경우에 그 외의 거를 다 바꿔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본을 쫓아다니면서 다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는 영어로 고쳐서 썼어라는 거를 어디에다 써놓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특정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특정 객체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한 곳만 고치면 되니까요. 수정할 포인트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상속 형태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한 게 이제 객체를 재활용하는 거죠. 내가 쓰는 게 있었는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어떤 다른 객체가 있다면은 복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슈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상속받아서 쓰게 두 가지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흔히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드는 절대 안 바뀔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뭐 복사해서 썼지만 안 바뀌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 이제 뭐 변경 포인트를 줄이는 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코드가 바뀌지 않는 일은 없죠. 뭐 절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라고 할지라도 코드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어요. 뭐 서비스를 내일 망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서비스가 살아있는 한은 모든 코드는 바뀔 수 있는 거고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괴롭지 않도록 아 이거 누가 짠 코드야 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네 번째로는 작은 단위 인터페이스. 뭐 단위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서드이고요. 이 메서드 하나에 파라미터를 4개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겠느냐? 뭐 파라미터를 실제로 막 10개씩 막 넘겨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 정보다. 그러면은 뭐 이름, 나이, 뭐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뭐 어쩌고 하면은 이제 4개를 훌쩍 넘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로 한꺼번에 넘기지 말고 DTO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주는 거고요. 또는 뭐 방금 전에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파라미터 객체를 만들어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라미터 객체에도 뭐 만들거나 DTO를 만들거나 할 때도 실제로 여러 개의 어떤 그 파라미터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유저 정보를 가지는 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세팅할 거냐 처음부터. 그러면 뭐 거기에도 결국에는 뭐 네임 여러 개 막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셋 네임 막 그런 식으로 세터를 쓰는 건데, 세터를 하나씩 쓰는 거 굉장히 좀 그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빌더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세터가 디스를 리턴하게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 체이닝을 하게 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뭐 이게 단순하게 이제 내부를 드러내는 어떤 형태면 굉장히 나쁜 안티 패턴이겠지만, 이 정도로 세터 연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로 형이 변환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동일한 것들 내놓는 거, 이거는 이제 뭐 펑셔널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맵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리듀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어쨌든 뭐 그런 케이스에 들어서는 좀 쓸 수는 있겠죠. 어떤 메시지 체인 같은 거는 경우는요. 그리고 프레임워크 자체가 막 여러 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막 파라미터 여러 개 쓰게 돼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를 쓴다. 그럼 텐서플로우 막 이것저것 파라미터 많이 받기도 해요. 그리고 뭐 DirectX라든가 아니면은 뭐 DirectX가 와 유사한 어떤 로우 레벨 드라이버들이나 뭐 그런 거 쓸 때는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래퍼를 쓰거나 어댑터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이제 고려하는 뭐 그런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관심사를 모듈로 분리를 하는 거죠. 모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에서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이제 abstract class 같은 거였는데요. 이건 이제 작은 모듈을 지향하는 거죠. 모듈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듈이 작을수록 느슨해지겠죠. 큰 모듈은 아무래도 모듈 간 결합이 굉장히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작게 만들 거냐? 그거는 이제 얘가 여러 용도로 쓰일 경우에는 이곳저곳에서 막 가져다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는 책임을 하나로 만들면은 어떤 책임의 연쇄가 되게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면 저절로 작아지는, 아니면 작게 하다 보면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정한 어떤 구현부들,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구현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으면 그걸 가져다 쓰고 막 그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 안에다 숨기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뭐 공통된 어떤 기능들이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것들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도 어떤 공용 라이브러리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주면 훨씬 더 이런 내가 굳이 여기서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기능들, 피처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책임 원칙, 작은 모듈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여섯 번째로는 컴포넌트를 느슨하게 결합하라는 거죠. 컴포넌트는 뭐였죠? 우리 자바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거 아니고, 자바에 명확한 그건 없죠. 이건 무엇이다, 컴포넌트는 무엇이다라는 건 없지만요. 어쨌든 이 컴포넌트를 느슨하게 결합한다라는 거는 컴포넌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고, 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 하나 만들 때만 하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최상위 수준의 컴포넌트들 간의 결합도를 낮춰주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웹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어떤 웹 시스템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뭐 프론트엔드에 관한 것도 있고 백엔드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얘네들이 독립적일수록 좋다는 거죠. 이 결합도라는 거는 곧 의존성에 관련된 거고요. 의존성을 이제 점점 줄여주는 거죠. 서로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에 있는 어떤 DB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되겠죠. 어떤 단일 포인트,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쓰는 건 뭐 REST API라든가 아니면은 GraphQL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써서 하면은 의존성 훨씬 더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아키텍처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아키텍처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깊어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론트엔드에서 DB를 만약에 알게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백엔드가 API를 통해서 DB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엔드가 DB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줘버리면 의존성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내가 책임의 연쇄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직접 던져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API가 무슨 FTP 주소와 함께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 프론트엔드에 보내서 프론트엔드가 막 직접 파일 업로드하게 한다. 되게 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좀 피해야 하는. 왜냐면은 뭐 FTP가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우린 앞으로 S3로 옮겨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프론트엔드도 같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이런 의존성이 계속 확장되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루프 코드를 좀 우리는 피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의존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구현하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분리를 해주고, 구현부가 다르게 분리가 돼 있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팩토리를 따로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다 아시는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이용하면은 이런 이슈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이 어떤 팩토리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의존성을 주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제어의 역전을 이용해서 의존성 주입을 해주면은 어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7번째로는 이제 컴포넌트의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데요. 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들 보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어떤 단위로 이렇게 나누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 9개 정도로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은 경우에도 컴포넌트가 너무 크고 각각이야. 또는 컴포넌트가 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인지하기 힘든 개수가 되기 쉽죠. 뭐 소위 마법의 숫자처럼 많이 쓰는 게 이제 12 정도 쓰잖아요. 뭐 예수의 12제자 같은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연구하면서 뭐였죠? 그 무슨 티핑 포인트였나? 그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책에서도 다뤘던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인지하는 데서의 어떤 그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12개가 넘어가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9개 정도로 이제 제한을 해요. 그래서 최상위 컴포넌트가 9개 정도가 되게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사실은 또 아키텍처에 대한 거죠. 아키텍처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몇 번씩 나오고 있죠. 아키텍처가 항상 뭐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아키텍처가 중요하고,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힘들면 아키텍처를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아키텍처에 관한 거죠. 최상위 컴포넌트를 결정하는 거는 진짜 아키텍처죠. 심지어는 어떤 9개의 컴포넌트를 각각 9개의 팀을 나눠가지고 굴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얘네들 9개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컴포넌트 경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각 경계를 명확히 해야 9개가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뭐 프로젝트 적당히 9개 나눈 다음에 뭐 한다 하면은 각각이 그냥 서로 침범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스로프 코드 같은 것들이 생겨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9개라는 거죠. 8번째로는 작은 코드 베이스죠. 이거는 뭐 코드를 작게 하는 건데요. 이 코드를 그냥 단순하게 작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이거를 줄여주는데요. 하나는 기능적인 조치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조치라는데요. 먼저 기능적인 조치를 좀 보면요. 뭐 단순해요. 범위 추가에 맞서라라는 건데, 범위라는 건 이제 프로젝트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즉 기능 목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능 목록을 막 계속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우리에게 정말로 사용자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인가, 또는 기존에 있는 거에 단순한 범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닌가, 또는 우리가 표준화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 파라미터만 좀 바뀌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없이 마치 개별적인 걸로 오해를 해서 코드를 뭐 무차별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복 코드를 줄이는 거랑 비슷하게 기능에 대해서도 뭐 기능을 카피앤페스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공통된 부분들, 표준화된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겠죠. 기술적인 조치로는 우리가 기존의 코드를 리팩터링 하면은 코드 전체를 좀 사이즈를 줄여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설계를 채택할 경우에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특히 아까 전에 어떤 그 기능을 공통사항들을 뽑아내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도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DD 우리 읽었던 책에서도 비슷하게 다룬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중복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충분히 활용하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는 라이브러리를 쓸 때도 뭐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괜찮은 거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개발하면은 코드가 훨씬 줄을 수 있는데, 너는 그거 쓰고 나는 이거 쓰고 막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대부분 직접 막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아닌 경우에는 막 불필요하게 코드가 막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면 좋겠죠. 특히 프레임워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코드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대규모 시스템을 이제 분리를 좀 해주면은 우리가 어떤 그 코드 베이스를 작게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그 SIG 그룹에서 원래 뭐 하던 거 8가지인가가 뭐 다뤘던 거고요. 나머지 그 2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테스트 자동화예요.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단위 테스트 자동화에서 먼저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단위 테스트 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모킹 프레임워크를 적절히 사용하면은 어떤 의존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죠. 물론 모킹 프레임워크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 의존성 문제를 감추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앞에 있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따른다면은, 또는 아니면은 오래된 레거시 코드를 먼저 테스트를 먼저 붙인 다음에 리팩터링을 한 차례씩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모킹 프레임워크가 매우 크게 도움이 되지만요. 하지만 모킹 프레임워크를 그렇게 해서 썼을 때 코드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이건 테스트 코드가 유지보수하기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테스트 코드를 리팩터링 해줘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지표로 우리가 코드 커버리지 같은 거를 사용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특히 우리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측정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실천하기가 좋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로는 클린 코드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읽었던 책이 클린 코드였죠. 이 책에서 이제 가져온 게 보이스카우트 규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하죠. 야영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야영지에 이제 우리가 머문 다음에 떠날 때 처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라는 거죠. 이거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라는 어떤 핑계조차도 없앨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칙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요. 단위 수준의 코드 악취를 남기지 마라, 나쁜 주석을 남기지 마라, 주석 안에 코드를 남기지 마라, 죽은 코드를 남기지 마라, 긴 10글자 이름을 남기지 마라, 매직 상수를 남기지 마라, 제대로 처리하는 예외를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라, 막 계속 그렇죠. 남기지 말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게 나쁜 거란 거죠. 단위 수준의 코드 악취 이런 거 나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니까 우리가 야영지를 떠나기 전에 다 치우란 거죠. 우리가 야영지에 머문다라는 거는 여기 개발을 하는 거고요. 야영지를 떠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코드를 커밋을 하는 거죠. 커밋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인데, 제 유튜브에 보면은 코드가 언제 부패하는가 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이제 기타를 연습하고서 넣을 때 기타를 언제, 기타 줄 같은 거 언제 닦을 것인가, 기타를 치고 나서 닦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가 쉬운 코드는 우리가 연습과 우선순위 정하기 2가지를 일상 업무에서 실천한 결과인 거죠. 일상 업무에서요. 연습을 계속하고, 이 프랙티스, 어떤 연습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냥 장난까지는 아니지만 실전이 아닌 걸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영어로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엔 프랙티스인 것 같고요. 꾸준히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수준보다 저수준을 우선으로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작은 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저수준들이 쭉쭉쭉쭉 쌓이면은 고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게 스몰 스텝으로 가는 거고, 스몰 스텝으로 간다라는 어떤 이런 실천 속에서 커밋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면은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모임에 좀 참여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제가 사람들 불러놓고 모임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요. 이 책에 있는 것들 실천하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우리한테 맞지 않아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코드를
주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